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TV. 오늘은 고전소설 어사방문수 시리즈 제8부를 담았어요. 옛 이야기와 함께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박어사와 칠복이는 마침내 대구에 닿았습니다. 대구는 경상도에서도 손꼽히는 대처라 거리의 풍물이 제법 번듯하였고 경상 가명이 자리한 곳이니 큰 탈은 없을 듯 보였습니다. 박어사는 잠시 머문 뒤 문경세제로 길을 잡을 생각이었죠. 그러나 대구에 들어서자마자 뜻밖의 이야기가 그의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칠복이와 함께 객사에 들었을 때 주인이 은근히 말을 꺼내었죠. 손님, 요즘 이 고을에 이상한 소문이 도는 걸 아시오? 아니, 이상한 소문이라니 무슨 소문이요? 땅속에 묻힌 돈을 캐낸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박어사는 허황된 이야기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주인의 설명은 이러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피난 가던 부자들이 재물을 단지에 담아 마당이나 산자락에 묻어두었고 전란 속에 죽어 끝내 찾지 못한 돈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요즘 들어 주인은 목소리를 더욱 낮췄어요. 그 단지가 실제로 나왔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는 거지요. 더구나 그와 때를 같이 고을에 도승 하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불경도 설법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괴상한 행동만 일삼는 자라 했죠. 그 도승이 나타난 뒤로 묻힌 돈 이야기가 부쩍 잦아졌고 대구 사람들의 마음은 그 소문에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하, 그래서 괴상하다는 것이로군요. 아이고, 아니옵니다. 진짜 괴상한 건 그 다음 이야기지요. 임진왜란 때 불탄 집터 위에 새 집을 지은 이들이 혹시 땅속에 재물이 묻혀있지 않겠느냐 하여 집 안팎을 파헤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헛수고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그 도승 말입니다. 주인은 말을 이어갔어요. 그자가 주문을 외우면 반드시 그 돈이 나온다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그 돈이 주문을 외워야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불경도 설법도 하지 않는 속인 같은 사람이었으나 귀신같이 돈 묻힌 자리를 맞춰 백성들이 떠받든다는 말이었어요. 목욕 재개를 한 뒤 주문을 외우면 단지가 나온다는 소문까지 돌았다고 하죠. 하지만 아무 집이나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믿음이 깊은 집에서만 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실패한 집에서는 깨진 사발 조각이나 노스 부스러기만 나왔다고 하고 반면 돈이 나온 집에서는 10량 아니 20량 이상씩 단지가 나왔다는 것이었죠. 더 이상한 것은 주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희한하게도 그 도승이 아주 큰 시주를 사양한다는 점이지요. 찾아낸 돈의 일부만 이렇게 받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준다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내 알 바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다 하더이다. 허허, 선승인지 속승인지 알 수가 없겠군요. 그래도 좋은 일 하는 사람은 아니겠어요? 나눠준다니.
그 도승의 이름은 해천이라 했습니다. 칼로 땅을 짚어 돈 묻힌 자리를 알아맞힌다는 소문까지 덧붙였지요. 그때 칠복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나으리, 미리 돈을 숨겨두었다가 찾아내는 척하는 건 아닐는지요? 주인은 곧바로 고개를 젓어요. 아유, 아니, 그럴 수 없지요. 마루 밑에서 나온 돈은 어찌 설명하시겠소? 마루 밑이라니요? 아이, 마루장을 뜯고 파보았더니 300냥이 든 단지가 나왔다 하지 않소. 박어사는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아니, 300냥이면 집 한 채 값이었죠. 사전에 감춰두기엔 지나치게 큰 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집은 어디요? 아이, 저 김특수라 하는 사람의 집이지요. 떠돌며 장사를 하던 자라 들었소. 그 장사 규모가 어느 정도였소? 예전에는 이 고을에서 손꼽히는 거상이었소이다. 그러나 한두 해 전인가 그때부터 재물이 줄어 집안이 기울었고 끝내 망하고 말았다지요. 김특수는 한 몫을 노리고 집을 떠나 전국을 떠돌았으나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하지요. 그런 그에게 300냥은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주는 얼마나 했다허? 아이, 100냥을 내놓자 도승이 너무 많다고 사양했고 20냥인가? 그 정도만 받았다고 들었소. 아이, 그마저도 가난한 이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지요. 박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 들을수록 수상한 인물이군. 주인이 물러간 뒤 박어사는 칠복이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다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 도승의 뒤를 캐보아야겠다. 문경으로 가는 일은 미루자. 이튿날 아침 박어사는 칠복이에게 해천에 대해 수소문에 오라 이르고 술값을 쥐어 보냈습니다. 해질 무렵 돌아온 칠복이는 한 이야기를 전했지요. 선술집에서 사람들이 해천 이야기를 하고 있었사옵니다. 그중 윤 선생이라 불리는 자가 있었는데 자기 집에 황금 만냥이 묻혀 있다는 소문이 있다 하였사옵니다. 그래서 조만간 해천을 불러 땅을 파볼까 한다 하자 주변 사람들이 만류했다 하옵니다. 이미 집에 돈이 수북한데 무엇이 아쉬워 땅을 파느냐며 해천을 미친 자라 욕하였사옵니다. 박어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허허, 이미 큰 재물을 가진 집의 땅 속에 또 황금 만냥이라. 수상한데. 그는 곧 지시했습니다. 내일은 윤 선생의 집안과 생업을 알아보고 해천이 머무는 곳도 함께 찾아보거라. 예,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칠복이는 예를 갖추어 올라났습니다. 이튿날 새벽녘 칠복이는 객사를 나섰다가 알아온 바를 박어사에게 아뢰었지요. 나으리, 해천이라는 그 도승 말입니다. 지금 김특수의 집 행랑에서 기거하고 있다 하옵니다. 아하, 300냥을 찾아냈다는 그 집이로구나. 예, 은혜를 갚겠다 하여 함께 머무는 듯 하옵니다. 김특수의 집에는 그와 계집종 하나뿐이라 했습니다. 가산을 탕진한 뒤 떠돌던 동안 아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지요. 그래. 그렇다면 윤 선생에 대해서도 알아왔느냐? 아이, 그러므십시오. 윤 선생의 본명은 태화라 하옵니다. 집의 규모가 대단하여 한양의 대감댁에 뒤지지 않을 정도라 하옵지요.
윗때부터 장사를 이어온 집안으로 지금은 삼남에서도 손꼽히는 부자라 했습니다. 재물에 연연하지 않고 인심이 아주 후하다는 평이 따랐죠. 그런 집에서 해천을 부를 움직임이 있단 말이냐? 아, 예, 조만간 그러할 듯하옵니다. 이웃들 사이에선 그런 말이 돌고 있사옵니다. 그때 칠복이는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김특수 어른과 윤 선생은 예전부터 막연한 사이라 하옵니다. 김특수가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윤 선생이 500냥을 내놓았으나 받지 않았다고 하옵지요. 박어사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한 점이 몇 가지 있다. 그는 손가락을 접어가며 짚었어요. 첫째, 다른 집에서는 10냥, 20냥이 나오는데 김특수네에서는 300냥이 나왔다는 점. 둘째, 해천이 그 집 행랑에 기거하고 있다는 점. 셋째, 이미 큰 재물을 가진 윤 선생의 집에 만냥이 묻혀 있다는 소문이 도는 점. 그리고 마지막, 두 사람이 막역한 사이라는 사실이다. 박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찌 하나같이 석연치가 않구나. 그는 곧 지시했죠. 내일부터 김특수와 윤 선생 두 집의 동태를 살피고 해천의 거처와 행적도 놓치지 말거라. 아, 예, 알겠사옵니다. 그 이튿날 아침 칠복이는 날이 밝기도 전에 객사를 나섰습니다. 두 집과 도승, 해천을 살피기 위해서였죠. 점심때도 되기 전 칠복이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어요. 아이고, 나으리! 아이고, 윤 선생께서 오늘 해천을 불러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옵니다. 아니, 벌써 땅을 파기 시작했단 말이냐? 예, 김특수 어른이 자기 집에서 300냥을 캐낸 일을 들어 극렬히 권했고 두 분이 막역한 사이인지라 윤 선생께서 끝내 마음을 바꾸셨다 하옵니다. 해천이 이미 윤 선생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달려왔다는 말이었죠. 박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시 나가 그 집을 주의 깊게 살펴라. 그날은 별다른 소문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칠복이는 새로운 소식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나으리, 해천이 윤 선생네 헛간에 불단을 차리고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했다 합니다. 헛간이라니? 예, 땅속의 만냥은 물론 100냥이 넘는 재물이 더 묻혀있다 하였다 합니다. 해천은 열흘 동안 밤낮으로 기도해야 하니 그동안 누구도 곁에 와서는 안 된다고 했으며 금기를 어기면 신령의 계시가 끊긴다 하여 윤 선생은 헛간 근처 출입을 엄하게 금했다고 하죠. 그리하여 헛간 둘레는 완전히 비게 되었습니다. 그 열흘 동안 무엇을 먹는다더냐? 예, 헛간 옆 우물가에 취사 도구를 두고 김특순의 계집종 분녀가 식사 시중을 들도록 하였다 하옵니다. 아니, 그렇다면 분녀만 드나들 수 있다? 예, 해천이 예전에 분녀에게 심풀이를 해준 적이 있다 하여 허락했다 하옵니다. 그러자 박어사의 얼굴이 굳어졌죠. 허허, 금기는 엄한데 한 사람만 예외라. 수상하구나. 또 하나의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나으리, 해천의 모습이 몹시 괴상하옵니다. 얼굴과 턱, 콧 밑까지 아주 검은 털로 이렇게 덮여있고 머리도 길렀다 하옵니다. 아니, 중이 머리를 기르다니. 계율에 매이지 않는 몸이라고 스스로 말한다 하옵니다만 칠복이는 헛간을 엿볼 수 있는 곳도 알아냈다고 하죠.
헛간과 우물이 훤히 보이는 뒷문이 막다른 골목으로 나 있어 사람 눈에 띄지 않고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박어사는 잠시 생각하다 명했습니다. 이제부터 그곳을 집중적으로 지켜보아라. 특히 김특수의 동정을 놓치지 말고 수상한 일이 있으면 즉시 알려라. 아, 예. 최복이는 곧바로 다시 객사를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최복이가 사뭇 심각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무슨 일이냐? 며칠 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아무래도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옵니다. 아니, 무엇이 그리 마음에 걸리더냐? 글쎄, 딱 집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사오나 해천이 탈을 쓰고 있는 듯하옵니다. 해천이 탈을 쓴다고? 아, 예. 얼굴을 덮은 시커먼 털 말이옵니다. 말총이나 검은 개털을 엮어놓은 것처럼 보였사옵니다. 아, 이놈아, 이제는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아이, 아니옵니다, 나으리. 소인의 눈으로 분명한 흔적을 보았기에 감히 말씀드리는 것이옵니다. 아니, 무엇을 보았느냐? 오늘 아침에도 뒷문 곁에서 엿보고 있었는데요. 해천이 우물가로 나와 코를 풀더니 아이, 그만 코밑 수염 한 가닥이 저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옵니까? 시커먼 수염이 떨어졌다고? 순간 박어사의 눈빛이 번뜩였죠. 그것을 본 최복이는 더욱 신이 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자 해천이 몹시 당황한 기색으로 이렇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황급히 헛간 안으로 숨어 들어갔다니까요. 허허, 그렇다면 광대들처럼 가발을 만들어 얼굴에 붙이고 있다는 말이냐? 허나 눈매까지는 바꾸지 못할 터이지 않느냐? 아이, 예. 하오나 눈썹이 유난히 숱이 많사옵니다. 그리고 해천의 눈은 꼭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옵니다요. 어디서 본 것 같다냐? 그게 잘 생각이 나지 않사옵니다만 분명 어디선가 본 기억은 있는데. 침착하게 생각해보아라. 네가 날마다 마주치는 사람부터 떠올려보면 되지 않겠느냐? 하오나 아무래도 알 수가 없사옵니다. 최복이는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는 눈치였으나 끝내 고개를 저었죠. 그래, 그 밖에 다른 일은 없었느냐? 박어사가 화제를 돌리자 최복이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예, 가끔 김특수 어른이 윤 선생네 집에 들르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그럴 때마다 헛간 안으로도 들어가는 눈치였지요. 그렇다면 김특수도 헛간에 출입한단 말이냐? 예, 분녀에게 양식을 나르기 위해 드나드는 듯 했사옵니다. 양식을 들여보내는 것도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니 부정을 타지 않는다 했다 합니다. 아니, 그러면 해천은 그 양식만 먹는단 말이냐? 예, 꼭 김특수 어른이 가져온 것만 먹는다 했습니다. 해천의 방에서 나온 양식만 먹어야 부정을 타지 않는다 그랬다나? 그랬사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양식에도 부정이 탄다니. 그렇다면 윤 선생네 집에서는 쌀 한 톨도 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렇지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허허, 그래. 잘했다. 오늘부터 한층 더 조심해서 두 사람을 지켜보도록 해라. 이에 명심하겠나이다. 최복이는 인사를 올리고 방문 밖으로 나가려다 문득 발길을 멈추고 획 돌아섰습니다. 나으리! 왜 그러느냐?
이제 알겠나이다. 아니, 무엇을 알았다고 그리 호들갑이냐? 해천의 눈 말이옵니다. 그 눈이 김특수 어른과 꼭 닮았습니다요. 아니, 김특수와 닮았다고? 예. 박어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낮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너는 김특수와 해천이 한자리에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아니옵니다. 아직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은 한 번도 보지 못했사옵니다. 알겠다. 곧 나가서 그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본 사람이 있는지 샅샅이 수문해 오너라. 알겠느냐? 예. 박어사의 명을 받은 치복은 화살처럼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그는 골목골목을 누비며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지요. 그리고 날이 어둑해져서야 객사로 돌아왔습니다. 나으리, 소인 돌아왔사옵니다. 오냐, 수고 많았다. 얼른 들어오너라. 예, 나으리. 그 두 사람이 틀림없이 한 사람이옵니다. 김특수가 곧 해천인 것이 분명하옵니다요. 무슨 증거라도 잡았느냐? 그러므십시오. 제가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알아보았사온데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봤다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었사옵니다. 아니, 그것만으로 같은 사람이라 단정할 수 있겠느냐? 아니옵니다. 해천이 김특수의 집에 기거하게 된 뒤로도 해천이 마을을 돌아다닐 때는 김특수의 모습을 본 사람이 없었고요. 해천이 집으로 들어간 뒤에 반드시 김특수가 밖으로 나왔다고 하옵니다. 그게 사실이더냐? 예. 하루는 이웃집 아낙네가 김특수의 뒤를 따라가 보았다고 하옵니다. 그가 분명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곧장 대문으로 돌아갔더니 그 사이 해천이 빠른 걸음으로 밖으로 나왔다고 하옵니다. 그래서 김특수를 찾았더니 계집종 부녀가 나와서 주인 어른은 출타 중이라 하였다 하지 않습니까요? 네 말에도 일리가 있구나. 그래, 오늘 얻은 소득이 그것뿐이냐? 아니옵지요. 아직 새로운 소식이 남아있사옵니다. 제가 누구이옵니까? 그래, 그게 무엇이냐? 김특수가 가산을 탕진하고 방방곡곡의 또도이 때 망처와 함께 광대패에 들어가 연명한 적이 있다 하옵니다. 광대패에 들어갔다고? 예. 광대 노릇을 했다면 그저 가발을 쓰고 얼굴을 꾸미는 것쯤은 여반장이 아니옵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게다가 말입니다요. 김특수의 팔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다 하옵니다. 문신이. 저 집을 떠나기 전까지는 없었는데 객지에서 돌아온 뒤에는 양쪽 어깨에 용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하옵니다. 용문신이. 그가 이웃 사람들에게 자랑 삼아 보여주었다고 하옵지요? 아하,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단 말이냐? 예, 헌데 한 가지가 더 있사옵니다. 김특수의 마누라는 아주 대단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하옵지요. 대구 부중에서도 손꼽히는 미녀로 소문이 자자했다 하옵니다. 아니, 남의 여편네가 아름다운데 왜 네가... 혹시 창고가 될까 하여 말씀을 올렸을 따름이옵니다. 이 녀석, 아녀자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지는구나. 박어사의 핀잔에 칠복이는 머쓱한 듯 뒤통수만 극적이다가 문득 무릎을 탁 쳤습니다. 나으리, 좋은 수가 있사옵니다. 무슨 수냐? 김특수가 해천으로 변장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면
해천의 팔에 문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되지 않사옵니까? 그렇기는 하나 해천의 팔을 어찌 본단 말이냐. 아니 뭐 뜻이 있으면 길이 있는 법 아니겠사옵니까? 분명 수가 있을 것이옵니다, 나으리. 그날은 이미 밤이 깊어 두 주종은 더 말을 잇지 않고 각각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튿날 밖에 나갔던 치보기가 난처한 기색을 얼굴에 가득 담고 돌아왔습니다. 나으리, 일이 아무래도 난처하게 되었사옵니다. 아니 무엇이 난처하다는 게냐. 아까 소인이 윤 선생네 뒷문 안으로 엿보고 있다가 김특수에게 들키고 말았사옵니다. 아니 어찌하여 들켰느냐. 아이 그쪽 골목을 지키는 동안 김특수와 두어 번 마주쳤사옵니다. 그때는 서로 말없이 지나쳤사온데 오늘은 그가 소인에게 말을 걸었나이다. 무슨 말을 하더냐. 혹시 해천이 기도드리는 것을 엿보고 있소 하고 묻는 바람에 소인이 잠시 놀랐사오나 마음을 가다듬고 이 고을이 초행이라 길을 잘못 들었다고 둘러댔나이다. 그랬더니 김특수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이다. 아이 그렇게 변명하지 않아도 괜찮소이다. 이름난 도승의 기도장이라 호기심이 생길 법도 하지요. 허나 내일 엿보는 것이 좋을 것이외다. 내일은 도승이 목욕을 하는 날이라 우물가로 나올 것이오. 뭐 이렇게 말하였사옵니다. 김특수가 목욕하는 날을 알려주었다고? 박어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죠. 아무래도 그 말이 수작처럼 느껴지는구나. 허나 믿져야 본전이다. 내일 하루 종일 그곳을 지키거라. 만약 위험한 순간이 닥치거든 신분을 밝히는 한이 있더라도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예, 명심하겠나이다. 이튿날 새벽 윤 선생네로 달려갔던 치보기가 숨이 턱에 차도록 뛰어왔습니다. 나으리! 나으리! 칠복이냐? 예, 나으리 저 보았사옵니다. 무엇을 보았다는 게냐? 차분히 말하거라. 해천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정말 목욕을 하더냐? 예, 웃옷을 훌러덩 벗고 우물가에서 몸을 씻는 것을 제가 문틈으로 이렇게 보았사옵니다. 그래서 그의 양팔에 분명히 용의 문신이 새겨져 있었사옵니다. 박어사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으리, 틀림없사옵니다. 해천은 김특수의 변장이옵니다. 그래. 허나 그들이 1인 2역을 하고 있다 하여 당장 붙잡을 수는 없는 법이다. 아직 죄가 드러난 것도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잡아다가 국문을 하면 반드시 여죄를 토설할 것이 아니옵니까? 죄를 지을 생각이 없다면 어찌하여 그런 속임수를 쓰겠사옵니까? 알겠다. 허나 내일 모레가 열흘 기도의 약속 기일이니 그때까지는 지켜보도록 하자. 박어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낮게 되뇌었습니다. 해천이 김특수의 변장이라 해도 아직 풀리지 않은 점이 많다. 가산을 탕진하고 떠돌던 자가 어디서 그리 큰 돈을 구했겠는가. 300냥, 400냥이라면 보통 큰 액수가 아니지 않는가. 그는 천천히 시선을 들어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설사 그런 돈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슨 연유로 자기 돈을 뿌려가며 이토록 허황된 황금 소동을 벌였단 말인가. 금쪽 같은 재물을 던져가며 세상을 속이는 짓이라니. 그 속내가 아직 보이지 않는구나. 그러다가 박어사는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게 아니다, 칠보가. 이제 수수께끼가 모두 풀릴 것 같다. 어떻게 말씀이옵니까? 한시라도 지체해서는 안 되겠다. 어서 가자. 박어사는 이미 사건의 핵심을 꿰뚫은 눈빛이었습니다. 윤 선생 댁으로 가시옵니까? 그래. 칠보기와 박어사는 말없이 보폭을 넓혀 윤태화의 집으로 급히 향했습니다. 오늘로 기도를 시작한 지가 8회째가 맞느냐? 그러하옵니다. 한시가 급하다. 걸음을 더 재촉하자. 이윽고 두 사람은 윤태화의 집 대문 앞에 이르렀어요. 이리 오너라! 니시오니까? 행랑 아범이 문틈으로 얼굴만 내밀어 두 사람의 행색을 살폈죠. 주인 어른을 뵈러 왔다 전하라. 급한 일이니 어서 정갈하도록 하여라. 허나 손님은 니시오니까? 일각이 급하다는데 아직도 묻느냐? 지금 주인 어른 계시느냐? 예, 계시옵니다만. 행랑아범은 못마땅한 기색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박어사는 그의 곁으로 성큼 다가섰죠. 아니되옵니다. 주인 어른께 여쭤보고 나오겠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럴 시간이 없다. 어서 비켜라. 안 된다 하였거늘 어찌리 무례하시오. 행랑아범이 길을 막아서자 칠보기가 우악스럽게 팔로 밀쳐냈습니다. 들어가지 마시오. 거기서 계시라 하지 않소. 행랑아범이 뒤에서 고래고래 소리쳤으나 박어사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죠. 그는 쏜살같이 사랑차 앞으로 달려가 큰 소리로 주인을 불렀습니다. 주인장 계시오? 이윽고 미닫이가 열리며 용모가 단정한 사내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죠. 손님들은 니시오니까. 윤 선생은 허락도 없이 안채로 들어온 두 사람을 보며 당황한 기색으로 물었습니다. 우리는 해천에 관해 조사할 일이 있어 찾아온 사람들이오. 우리가 누구인지는 나중에 밝히겠소. 지금은 어서 해천에 기도장으로 가야 하오. 아니, 그곳은 아니되오. 부정을 타기 때문에 집안 식소유들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있소이다. 부정이 무슨 부정이란 말이오. 일각이 급하니 어서 가보셔야 하오. 아니, 대체 당신들은 누구이기에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것이오? 박어사는 더는 설득할 여유가 없음을 깨달았죠. 이러다가는 안 되겠소. 칠보가, 너는 주인 어른을 모시고 오너라. 나는 헛간으로 먼저 가겠다. 그는 그렇게 외치며 뒷마당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니, 거기 서지 못하겠느냐? 윤 선생의 고함이 뒤에서 터져나왔지만 박어사의 걸음은 이미 헛간을 향해 쏜살같이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놈아, 거기 서지 못할까? 윤 선생의 호통이 터지자 행랑 아범이 칠보기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그러나 칠보기는 몸을 틀어 가볍게 행랑 아범을 때려 눕히고 분에 찬 윤 선생의 손목을 옹켜 잡았지요. 그리고 박어사가 달려간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놈들이 나를 어쩔 셈이냐? 윤 선생은 끌려가면서도 연방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그렇게 칠보기가 윤 선생을 데리고 헛간 앞에 이르자 박어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주인장, 이런 무례를 범한 점은 사과하겠소. 허나 이 안을 한번 보시지요. 그가 말하며 헛간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오? 윤 선생은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헛간 안에는 그 어디에도 사람이 없었죠. 지금쯤이면 밤낮으로 기도를 올리고 있어야 할 해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중을 들어야 할 분녀의 그림자조차 없었죠. 그러나 진정으로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헛간 바닥에는 막 파헤친 듯한 흙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윤 선생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헛간 안으로 뛰어들었죠. 해천도사! 해천도사 어디 있소이까? 그는 헛간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으나 돌아온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때 뒤따라 들어온 박어사가 헛간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죠. 주인장, 저 안쪽을 보시오. 아니, 저건 굴이 아니오. 윤 선생은 눈을 크게 뜨고 박어사를 바라보았어요. 그렇소이다. 그 순간 칠복이에게 얻어맞고 뒤늦게 따라온 행랑아범이 헛간 안으로 들어왔죠. 어서 불을 마련해 오너라. 박어사가 단호히 일렀습니다. 잠시 뒤 관소의 불을 들고 돌아온 행랑아범이 불을 밝혔어요. 어서 굴 안으로 들어가 보아라. 윤태화가 다급히 외쳤죠. 아닙니다. 굴 안을 살피는 것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어. 박어사가 고개를 젓습니다. 동괴는 어디에 묻어두었소? 주문역 광에 묻어두었소이다. 그렇다면 안내해 주시오. 사람들은 윤태화를 앞세워 동괴가 있다는 광으로 몰려갔습니다. 그 광은 겉보기만 해도 두터운 판재와 쇠고리로 단단히 잠긴 허수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죠. 열쇠를 가져오너라. 윤 선생이 하인에게 명했습니다. 하인이 급히 열쇠를 가져오자 광문을 열어 젖혔죠. 그 순간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광 안에는 헛간과 마찬가지로 새로 파헤쳐진 흙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는 시커먼 구멍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동괴가... 윤 선생은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몸부림치며 외쳤죠. 광 안에는 동괴를 묻어두었던 자리로 보이는 곳에 깊은 구멍이 무려 5이나 뚫려 있었습니다. 아하, 한 발 늦었구나. 박어사가 탄식하듯 외쳤습니다. 칠보가 어서 굴 속을 조사해 보아야겠다. 예, 나으리. 소인도 함께 들어가겠사옵니다. 행랑아범이 떨리는 목소리로 나섰죠. 그래, 칠보기와 함께 들어갔다 오너라. 박어사의 허락이 떨어지자 두 사람은 관소의 불을 들고 어둠이 고인 굴 속으로 몸을 들였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두 사람은 다시 모습을 드러냈죠.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나으리, 사람이 죽어 있었사옵니다. 두 사람이 옵니다요. 두 사람은 말끝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리며 보고했어요. 아니, 두 사람이 죽어 있다니 누가 죽었단 말이냐? 예, 해정과 부녀가 굴 속에서 죽어 있었사옵니다. 행랑아범은 몸을 떨며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칠보기가 숨을 고르고 조심스레 말을 이었죠. 굴 안으로 들어가 보니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워 있었사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틀림없이 해청과 부녀였사옵니다. 허나 흙 속에서 바위가 굴러 떨어졌는지 해천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박살이 나 있었고 부녀는 마치 잠든 사람처럼 조용히 죽어 있었사옵니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더냐? 박어사가 낮게 물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동괴 하나가 있었사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던 윤태화가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동괴를 꺼내오지 않고 무얼 하는 게야? 어서 꺼내오너라. 윤태화의 호통에 행랑아범과 칠보기는 다시 굴 속으로 들어갔죠. 잠시 후 두 사람이 끙끙거리며 동괴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굴 밖으로 나오자 박어사는 홀로 관소의 불을 들고 다시
굴 안으로 들어갔죠. 굴 중턱쯤 이르렀을 때 두 구의 시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어사는 해천의 얼굴 위를 짓누르고 있던 커다란 바위를 힘껏 굴러 치웠습니다. 그러자 부서진 얼굴 곁으로 수염과 가발이 툭 떨어져 나왔죠. 분녀의 얼굴은 조금도 상한 데 없이 마치 잠든 사람처럼 고요했습니다. 박어사는 더는 안을 살피지 않고 천천히 구유 밖으로 나왔죠. 그리고 행랑 아범에게 엄하게 일렀습니다. 어서 관가에 가서 이를 낱낱이 알리도록 하라. 예, 소인 다녀오겠사옵니다. 행랑 아범이 허겁지겁 떠난 뒤 박어사는 칠복이에게 눈짓했습니다. 두 사람은 헛간을 벗어나 조용히 길로 나섰죠. 나으리, 이번에는 소인의 추리가 맞지 않았사옵니까? 칠복이는 감추지 못할 듯 자랑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래, 수고했느니라. 박어사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담담히 대답했죠. 헌데 나으리? 왜 그러느냐? 지금 어디로 가시는 길이옵니까? 김특수의 집으로 간다. 앞장서거라. 예. 박어사는 아무 말 없이 칠복이의 뒤를 따랐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칠복이가 입을 열었죠. 나으리, 김특수란 놈이 윤 선생의 돈을 모조리 훔치려다 저승의 객이 되고 말았으니 한편으로는 그 수완이 아깝사옵니다. 마지막 순간에 굴이 무너지지만 않았더라면 그 돈을 가지고 잘 살았을 게 아니옵니까? 소인은 아까 굴 속에서 그놈의 팔을 보았나이다. 거기에는 분명 용의 문신이 있었사옵니다. 얼굴은 알아볼 수 없도록 박살이 나 있었으나 김특수임이 틀림없었지요. 그때 박어사가 걸음을 멈추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놈아, 그게 아니다. 나으리, 김특수가 천벌을 받아 죽은 것이 아니옵니까? 칠복이가 되물었으나 박어사는 고개를 저었죠. 그놈은 김특수가 아니다. 예? 나으리, 그놈이 김특수가 아니면... 칠복이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박어사를 바라보았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느냐. 그놈은 김특수가 아니다. 해천이 틀림없다. 칠복이는 말문이 막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인물이라는 증거가 이토록 분명한데도 박어사가 아니라고 하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김특수가 분녀와 짜고 원대한 계획을 세운 것도 사실이고 윤 선생에게 해천을 불러들이자고 권한 그 사람 또한 김특수였습니다. 마지막에 죽지만 않았더라면 지금쯤 거부가 되어 있을 터였죠. 그런데도 박어사는 오히려 김특수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지금쯤 김특수는 동괴를 끌어안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게다. 박어사의 말은 점점 더 알 수 없게 들렸습니다. 그러면 김특수가 동괴를 가지고 달아났단 말씀이옵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너의 궁금증이 모두 풀릴 것이다. 그 사이 두 사람은 이미 김특수의 집 앞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박어사가 낮게 물었죠. 이 집의 구조를 잘 살펴두었느냐? 예, 뒷문이 있사옵니다. 칠복이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뒷문으로 들어가면 사람 하나 숨어 있을 만한 곳이 있더냐? 예, 사당이 한 채 있사옵니다. 그 사당이 뒷문과 아주 가까이 붙어 있더냐? 바로 그곳이옵니다. 박어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는 담을 넘어가 뒷문을 열어라. 칠복이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담을 훌쩍 넘었죠. 그는 살금살금 문고리를 따 소리 하나 내지 않고
뒷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박어사가 낮게 일렀죠. 칠보가, 내가 사당문을 열어 젖힐 터이니 너는 안에 있는 놈을 꽉 붙잡아라. 놓치면 안 된다. 각별히 조심해야 하느니라. 알겠습니다요, 나으리. 칠복이는 오랜만에 사람을 잡으라는 지시를 받자 속으로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그동안 힘을 쓸 일이 없었던 터였죠. 그렇게 두 사람은 발소리를 죽이며 뒷마당을 가로질러 사당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윽고 사당 문 앞에 이르자 박어사가 갑자기 문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이놈! 꼼짝 마라! 동시에 칠복이가 번개처럼 안으로 뛰어들며 외쳤습니다. 그러자 으악! 사당 안에서 놀란 비명이 터져나왔죠. 칠복이는 망설임 없이 사당 안에 있던 사내에게 주먹을 날려버렸습니다. 으! 사내는 신음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덜썩 고꾸라졌죠. 사당 안으로 들어선 박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고개를 들고 나를 보아라. 사내는 힘없이 고개를 들었죠. 김특수! 칠복이가 놀라 외쳤습니다. 나으리, 김특수임에 틀림없사옵니다. 칠복이의 시선은 김특수 곁에 놓인 4개의 동괴에 멎어 있었습니다. 박어사가 단호히 말했죠. 칠복아, 이놈을 꽁꽁 묶어라.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김특수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으나 칠복이의 우악스러운 손에 붙잡혀 이내 꽁꽁 묶이고 말았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죽은 죄를 지었사오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김특수는 칠복이에게 끌려 나오면서도 애걸복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둘씩이나 죽이고도 살아남길 바라느냐? 박어사의 호통은 칼날처럼 준엄했죠. 박어사와 칠복이가 김특수를 앞세우고 윤태화에게로 가자 윤태화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 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니놈이 내 동괴를. 김특수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죠. 이놈이 살아있다는 것을 어찌하셨소이까? 윤태화가 아직도 떨리는 목소리로 박어사에게 물었어요. 나는 처음부터 이자의 연극임을 간파하고 있었소이다. 그건 그렇고 이제는 안심하시오. 잃어버린 줄 알았던 동괴가 그대로 있소이다. 아니, 동괴가 그대로 있다니 그 말씀이 진정이시오? 내가 어찌 실없는 소리를 하겠소이까? 어서 하인들을 보내 김특수의 집 사당에 숨겨둔 동괴를 가져오도록 하시오. 박어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윤태화는 즉시 하인과 종들을 김특수의 집으로 보내 동괴를 가져오게 했죠. 이윽고 행랑아범이 관원들을 데리고 도착했습니다. 박어사는 관원들에게 김특수의 신병을 넘겼어요. 그렇게 윤 선생과 관원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틈을 타 박어사는 칠복이와 함께 살그머니 그 집을 빠져나와 객사로 향했습니다. 나으리, 왜 그러느냐? 나으리께서는 지금까지 객사에만 계셨는데 어찌 김특수와 해천이 다른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내셨나이까? 박어사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나직이 웃었어요. 하하하, 그것이 그렇게도 궁금하냐? 잘 듣거라. 이제부터 내 차근차근 설명해 주마. 박어사는 그간의 일을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너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김특수는 해천과 자기가 같은 몸이란 인상을 일부러 풍기고 다녔고 눈매가 비슷하다는 소문 또한 그 스스로 퍼뜨린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해천이 목욕하는 장면을 굳이 네 눈으로 보게 한 것 또한 이상한 일이었지. 객지에서 돌아온 뒤 자기 팔에 용 문신이 있다며 이웃에게 자랑처럼 떠벌린 것 또한 이 모든 것이 너무 노골적이었느니라. 어휴, 그래서 두 사람이 다른 인물이라는 것을 아신 것이옵니까? 그렇다. 사람이 진실을 숨길 때는 흔적을 감추려 들지만 거짓을 꾸밀 때는 오히려 지나치게 드러내려 든다. 김특수는 우리는 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믿게 하려 애썼던 것이지. 그러나 바로 그 점이 거짓임을 말해주고 있었느니라. 최복이는 무릎을 쳤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면 김특수가 굴을 파고 동계를 훔쳤다는 것은 어찌하셨나이까? 박어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최복이를 바라보았어요.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처음 우리가 해천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 않느냐. 고목나무 속이나 우물 돌 틈에 돈을 미리 숨겨두었다가 꺼내는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이다. 허나 마루 밑에서 돈을 300냥씩이나 캐냈다니 그건 아무래도 이상한 일이었느니라. 그 점이 줄곧 마음에 걸렸는데 해천이 김특수의 집에서 기거한다는 말을 듣고 비로소 수수께끼가 풀렸지. 300냥을 캐냈다는 말은 처음부터 거짓이었느니라. 김특수가 그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닐 때 이미 두 놈이 한패라는 증거가 드러난 셈이 아니겠느냐. 그야 과연 그러하옵니다만. 그런데 김특수가 윤 선생에게 돈을 캐내자고 권했지. 그러니 그 속에는 분명 다른 목적이 있을 터였다. 예, 정말 그러하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겠느냐? 곰곰이 생각해보니 결국 윤태와의 동괴였느니라. 칠복이는 그 생각에 이르지 못한 자신을 분하게 여기며 숨을 죽였습니다. 해천이 다른 집에서 돈을 캐낼 때는 주문만 외우면 되었거늘 어찌 윤태와의 집에서만 열흘 동안이나 기도를 드려야 했겠느냐? 그 점이야말로 처음부터 이상했사옵니다. 허나 내가 섣불리 단언하지 못한 것은 돈 100냥 때문이었느니라. 그에게 100냥이나 되는 돈이 있을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김특수는 자기 집에서 300냥을 캐냈다 하였으니 해천에게 100냥을 주었다고 말할 수는 있었겠지. 그리고 해천은 그 돈을 땅에서 찾아낸 것처럼 꾸며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게다. 그러니 300냥 가운데 200냥은 애초에 없었던 셈이지만 그 100냥의 출처가 문제였느니라. 가산을 탕진하고 떠돌던 자에게 어찌 100냥이 있었겠느냐. 그때 내가 궁리하던 차에 네가 김특수의 처가 절세 미인이라 떠벌리지 않았느냐. 그 말로 인해 마침내 돈의 출처가 보였지. 허나 나으리 김특수의 처는 이미 죽었다고 하지 않았사옵니까? 그래, 김특수는 여편네가 객지에서 떠돌다 죽었다고 말했지. 하지만 그 말이야말로 거짓이었느니라. 김특수는 이미 몇 해 전부터 이 일을 치밀하게 계획했을 게다. 지금쯤 그 여편네는 어느 광대패에 끼어 떠돌고 있을 것이다. 김특수는 이 일을 시작하기 위해 제 여편네를 인질로 삼고 100냥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마련해 이 계책을 꾸몄을 게다. 그렇다면 해천은 누구였사옵니까? 해천 또한 본래 광대패를 따라다니던 자였을 게다. 광대패에는 되게 비슷한 문신이 있지 않느냐. 김특수 역시 그 문신을 지니고 있었고 거기에서 계책을 떠올린 것이지. 자기 눈매와 비슷한 사내를 골라 해천이라는 도승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편장인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니라. 해천은 아무 용문도 모른 채 품삯이나 받으려는 생각으로 시키는 대로 했을 게다. 나으리, 그렇다면 우매한 해천은 아무것도 모른 채 죽은 것이옵니까? 그럴 게다.
김특수는 동괴를 하나씩 날마다 자기 집 사당으로 옮겨 숨겨두기 시작했지. 그리고 네 번째 동괴를 옮긴 뒤 해청과 분녀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다섯 번째 동괴를 굴 중턱에 내려놓은 다음 해천을 돌로 쳐 죽이고 자기가 천벌을 받아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으깨어버렸지. 이어 분녀까지 불러들여 입을 막았고 이리하여 김특수가 죽은 셈이 돼 뒤탈이 없을 것이라 여겼을 것이다. 그래서 눈물이 나도록 아깝지만 마지막 동괴 하나는 남겨둔 채 굴을 빠져나와 숨어 있었던 것이지. 아이고, 나으리. 그저 이용만 당하다 참혹하게 죽은 두 사람이 참으로 불쌍하옵니다. 헌데 나으리께서는 그놈이 사당 안에 숨어 있으리라는 것을 어찌 아셨사옵니까? 그것은 김특수의 생각을 한 수 앞질러 본 것뿐이다. 관원들이 오면 온 집안을 뒤질 테지만 사당만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 그놈은 여겼을 게다. 자신은 이미 죽은 사람이니 밤에만 박쥐처럼 드나들며 돈을 옮기려 했겠지. 그 많은 돈을 혼자 나르려면 적잖은 시일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래서 낮에는 동괴 곁을 떠나지 못했을 게다. 나는 바로 그 점을 노린 것이니라. 나으리, 지금쯤 윤 선생 댁에서는 나으리를 찾느라 분주할 것이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자, 우리도 내일이면 이 고을을 떠나야 할 터이니 어서 객사로 가자꾸나. 이 이야기는 탐욕이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김특수는 처음부터 악인이라기보다 가난과 몰락 속에서 점점 그 선을 넘기 시작한 인물이죠. 그는 거짓으로 돈을 만들고 그 거짓을 유지하기 위해 더 큰 거짓을 만들고 결국 사람의 목숨까지 이용하게 됩니다. 해천과 분녀의 죽음은 악의 부수적 피해가 아니라 욕망이 가장 먼저 삼켜버리는 희생을 보여주고 있죠. 박어사의 영리한 추리는 사람의 마음을 끝까지 읽으려는 태도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는 과장된 연출과 노골적인 단서 속에서 오히려 거짓을 의심하며 진실은 말이 적고 거짓은 설명이 많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빈자무상이란 말처럼 가난은 사람을 자동으로 선하게도 그리고 악하게도 만들지 않지만 그것을 벗어나려는 두려움이 탐욕으로 기울 때 인간은 가장 잔혹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